이것이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과연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가 한국인가 일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에 자신들도 뜬금없이 무려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에 없이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바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다시 생각해 볼 계획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 일본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나토군과 러시아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수십 기가 루마니아 영토의 11km 이상을 기습 침범하자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군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고 러시아 자폭 드론들과 교전 후 최소 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넘어 나토 국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루마니아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도발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시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세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만들려는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루마니아와의 교전은 1949년에 나토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러시아군과 나토가 교전한 사례였고 유럽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자칫하면 유럽 전역으로 벌질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토와 러시아의 교전으로 유럽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영국 육군군의 수장은 3년 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신임 육군 참모총장인 르런드 워커 참모총장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지금 격변의 축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의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원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커 참모총장은 중국은 대만 탈환을 노리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이들이 초래하는 위협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커 총장의 연설에 앞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주 향후 10년간 방위 강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존 힐리 국방장관은 현재 영국군이 속이 빈 상태다. 국내에 지속되고 있는 조달품 낭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영국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낄 정도로 조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영국군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할 태세를 보인 것입니다. 즉, 당장이 급한 영국 입장에서 언제 될지 알 수조차 없는 일본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무의미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차세대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세계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콘셉트 모델을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 중인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새롭게 전시된 차세대 전투기의 콘셉트 모델은 외양은 과거 공개된 모델보다 영국과 일본 등 세계국은 자신들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 2495km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BAE 시스템스는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세 나라의 공동개발 전투기가 실제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 이탈리아와 F2 일본 등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삼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정부 간의 조정 사항이 많을 뿐더러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에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시행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은 아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집권 노동당이 이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판버러 국제어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이거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의 신임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방 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에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전투기 수출에 길을 가려고 했던 일본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진짜 개발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입니다. 얼마 전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은 또 다시 한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어떠한 행동들도 적절한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유독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전 성능은 물론 검증되었고 물량 생산 능력까지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국 공동개발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한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NACS를 선보이는 영상을 시연했는데요. 또한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 전투기 UCAV 및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 ALE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개해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국관에 집중시켰습니다. 한화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화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주력 15,000파운드 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인데요. 에어,
존에는 한화 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수출 계약을 맺은 능동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도 전시됐습니다. 이곳에서 한화는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소개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영국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서리대학교와 글로벌 우주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영국 위성을 올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서리대는 1979년 우주센터 설립 이후 소형 위성을 자체 제작했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 공동 개발에도 참여한 곳으로서 영국 우주산업의 대표 대학입니다. 이처럼 영국의 찜찜한 태도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영국은 분명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영국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제정세는 그저 뉴스로만 보고 듣게 되는 먼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 불안정한 정세를 가진 국가들의 결정이 실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 팬데믹 이후 세계를 덮친 메가 트렌드와 정치 세력의 변화는 각국의 부를 재편하며 개인의 계급, 사다리까지 뒤바꾸는 위협이자 기회가 되었다. 격변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홍춘욱 박사의 신간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기와 돌아온 트럼프. 열풍 지난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이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비히스패닉계 백인 중년 남성은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릴 뿐더러 가파른 수명 감소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대 수명이 길어진 것은 물론 40 내지 50대의 사고사가 줄어드는 등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죠. 비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 물론 2020년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비히스패닉계 백인 중년의 사망률 증가는 2000년을 공빌론 시작되었는데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살과 약물 중독, 폐암과 알코올에 따른 간 손상 순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미국 제조업 고용은 2000년부터 2010년 전후까지 5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 비히스패닉계 백인들은 2016년 이후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가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즉 당신들이 무능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과 이민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실천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 제조업 불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상하던 중국의 몰락, 유럽의 병자가 된 독일, 최근 한국 방사는 중동 시장을 뚫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인지도 상승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는 호기가 찾아왔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인접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활발해진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한국의 수십조 원을 넘어 향후 1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각종 경제협력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지급을 차관 없이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대박 계약이 언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를 맡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지 11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한 사우디 협력 방안을 총망라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정치 국제 사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등 굵직한 국제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목소리도 명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방산 협력에 관련된 문구도 공동 성명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우디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습니다. 양측은 우선 44개 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정 수소 분야, 제조업 분야, 건설 및 인프라 분야, 네온 프로젝트, 스마트팜, 의료 및 의약품 등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방산 계약도 성사 막바지 단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접국인 사우디가 방산 계약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전된 셈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공방어 체계와 활용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우리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품목과 액수 등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품목과 액수 등이 공개되면 사우디의 적대국들이 어떤 무기 체계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다 파악하게 된다며 계약이 성사 단계이고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무기 수준이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형 미실 방어 체계 KAMD와 고성능 무기 체계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사우디 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대공 미사일 수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던 사우디의 경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내 업체들이 만든 요경 무기 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2년 초 사우디는 한국에 긴급히 방산 무기들을 요청했었습니다. 한화는 2022년 초 사우디 국방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당시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당시 한화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내부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뒤늦게 사우디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깜짝 등장하면서 사우디가 천무를 구매해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국방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서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아일리 총참모장이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한 장면에 천무 MLRS 이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 이문에는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 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여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 여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양국 정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사실 확인은 없었지만 이날 사우디 측의 공개로 천무가 사우디군에 실전 배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국 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초 당시 LIG넥스원도 사우디 정부와 천궁이 수출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수출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과 1순위 후보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LIG넥스원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와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 이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천궁은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천궁 2는 LIG넥스원과 한화가 만든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고도 20km, 사거리 50km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립니다. 표적적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투킬힛 투킬 방식입니다. 지상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중동 국가들이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UAE가 천궁을 구매하자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천궁을 구매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UAE의 3배 수준인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알 사우드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방한했을 때도 사우디는 우리 군으로부터 천궁,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탄 요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곧 사우디의 하늘을 한국이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써 LIG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 LOGIR은 사우디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 초계정 FPV 2200 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G넥스원의 비궁이 탑재됐습니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인도받은 FPV 2200을 실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4년 만에 군사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방위산업협력과 당시에도 사우디 측은 전날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궁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군사대비 태세와 이번에 10조 원이 넘는 천궁 이 대규모 계약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주력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계가를 올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무기 도입 계약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했는데 규모가 총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총 8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산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몇 년도 안 되는 사이 방위 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안보실에 방위산업 수출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X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 이 전차가 전 세계인들에게 그 위용을 뽐내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 무기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인데요. 한국 제품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검증된 무기 체계, 가성비 등이 꼽힙니다. 각종 무기 체계를 양산한 경험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무기 성능을 시험 검증해 여러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중국 견제 등도 인도, 사우디 등 큰손들이 무기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방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올해 2조 2천억 달러에서 2032년 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3,37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방산 산업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계 매출액은 올해 약 18조 원에서 2027년 약 30조 원으로
5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우디와의 경제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에너지와 건설에 편중돼 있던 사우디와의 협력을 전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양국 간 156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 MOU가 체결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때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29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계약 및 MOU를 합치면 총 약 60조 규모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지보수나 파급 효과를 다 합치면 총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이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이 한국 기업들에게 앞선 영상에서 KF21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리에서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KF21 기술 이전 항목 확대, 판권, 지적재산권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결국 드러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제 몫을 내지도 않고 도를 넘치는 요구만 해대는 인리를 향해 국제전략연구소 ESS가 인리, 공군의 기형적 전력 구성에 대해 대놓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작성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했습니다. ISS에서 활동 중인 인리 출신 한국방 전문가 자키는 인리 정부는 광범위한 전투기 조달 계획을 통해 공군 전력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X, 한국의 KF-21 등 3종류의 전투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KF-21의 경우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이 F-15X의 인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라팔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전투기를 인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라팔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전투기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에 기종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설사 인리 공군이 프랑스 라팔과 미 F-15X 전투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KF-21이 빠지면 원활하게 이들 전투기들이 운용될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KF-21과 함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해야만 당초 기대한 작전 수행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만 가득한 인리 정부의 형태를 제대로 꼬집으며 KF-21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공군 전력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리 말고도 최근 또 하나 당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으로 KF-21에 대응하기 위해 부랴부랴 스텔스 전력을 증강하는 등 최근 중국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세간에 알려졌던 중국 공군의 전략 증강 계획은 4.5세대 전투기 J-10, J-16을 다목적 전투기로 대거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는 J-20을 통해 전력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더 드라이브 어조는 중국이 항공모함 탑재형으로 J-35 스텔스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선양에서 새로운 형태의 J-35 스텔스 전투기가 포착됐으며 이는 기존 J-35 시제기와 다른 형상을 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롭게 식별된 J-35는 기존 시제기보다 주익이 더 작은 반면 미익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지상 기지에서 운영되기 위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J-35를 대량 배치한다면 기존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300대 가까이 만든 J-20을 보조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J-35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중국에서 다급하게 J-20과 더불어 추가로 J-35를 통해 스텔스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스텔스기 J-35를 추가로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건 한국의 KF-21을 기존의 J-20의 경우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는 혹평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를 어떻게든 물량으로나마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7월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외 주목을 받은 직후 뜬금없이 중국 SNS인 웨이보와 틱톡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을 갑자기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중국 내 군사동호인들이 찍은 것처럼 슬그머니 J-35 사진을 올렸지만 이는 누가 봐도 중국 당국이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도를 제대로 잡아 고해상도로 J-35 영상을 올리는 등 대놓고 해외 매체를 향해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 등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35라는 평가로 끝나버렸는데요. J-35가 복사하던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과 똑같다는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J-35의 앞부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알려졌습니다. J-35는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하며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으로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용 표시 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 장치를 장착했는데 하지만 이미 F-35는 헬멧 장착 영상 장비로 옮겨갔습니다. 미 군사 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었다면서도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J-35는 F-35의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이?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으로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지만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F-21을 베껴 만든 첫 스텔스기 J-20도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만큼 J-35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J-35에는 러시아 미그 29기에 들어가는 RD-93 엔진을 복제해 개량한 WS-21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엔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더욱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KF-21과 자국 스텔스기 J-35, J-20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이상하리만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KF-21은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위주로 개발한 기종이라 짝퉁 스텔스 전투기라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렇듯 중국이 비교 대상이 아닌 전투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KF-21 개발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F-21이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미 KF-21이 자국 스텔스기인 J-35, J-20과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KF-21을 깎아내리려 비난하고 자신들의 스텔스기가 더 탁월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5세대 전투기들의 필적할 만큼의 뒤지지 않는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전자전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F-35, 중국의 J-20은 스텔스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동 중 전파 침묵을 하며 후방의 조기 경보기로 전장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때문에 이들 스텔스기는 AESA 레이더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기의 레이더 수신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 단거리 미사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전자전기를 통해 암람 레이더 탐색기를 교란시켜 이를 무용지물로 만든 뒤 적이 당황한 사이 근접 공중전을 시도한다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KF-21이 J-20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KF-21이 J-20에 실제로 한국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며 신기술을 적용해 국산화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를 개발하는 등 이를 KF-21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KF-21의 경우 암람은 불가능한 미티어의 독특한 공격 능력을 지닌데 이런 점이 전투기 경쟁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암람의 경우 로켓 추진력이 발사 후 최대 30초 내 모두 소진되는데 반의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을 장착해 추진력은 물론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티어의 경우 미사일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KF-21 역시 속도 저하 없이 방향을 전환시켜 적의 스텔스기를 단번에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F-21에 탑재될 IRST로 인해 강력한 스텔스 탐지 능력이 기대되는데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인 IRST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장비와 동급 성능으로 전자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보라매에 장착할 단거리 유도탄의 생산 정비 기반 체계가 국내에 구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속한 전투 지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LIGNX1과
독일 디리펜스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RIS-T 국내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IRIS-T 생산 정비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이렇듯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위협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KF-21 보라매의 여러 성능을 감안하면 중국 스텔스기보다 뛰어났지 전혀 꿀릴 게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될 고성능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중국 항모전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대지 타격 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 4일 네이발 뉴스는 한국에서 신형 미사일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군함 공격은 물론 지상 타격도 가능한 다기능 미사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임무에 따라 탄두부를 바꿀 수 있으며 강력한 성능의 무게는 940kg으로 경량화까지 달성하는 등 마하 3매디사 속도 구간에 최적화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또 능동 레이더, 열화상 전자광학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KF-21 탑재에 앞서 ADD에서 FA-50을 통해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5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운이 또 다시 감돌기 시작한 중동 지역. 중동 곳곳에는 아직 여러 극단주의 집단들의 의한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침공을 감행한 하마스에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커져버린 레드팀 국가 이란까지 도사리고 있죠. 이들에 맞서는 다른 중동 국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사용한 전략처럼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로 대응이 불가능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에서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졌는데 현재 여러 중동 국가들이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공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궁2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머지않아서는 중동 국가들이 구매한 천궁들을 연결해서 한국이 중동 방면의 방공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는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중동에서의 사태까지 터지자 슬슬 목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포탄과 무기들 가운데서 한글이 발견된 것인데요. 표면에 적혀있는 한글의 존재에 이스라엘 정부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북한산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일단 북한은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조선제 무기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하는 건 미국 행정부 산하 조직들이며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죠. 그릇된 패권 정책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논평까지 쓰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한 북한.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의 10%는 북한에서 온 무기라고 밝히며 북한이 극단주의 조직의 뒷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에 중동 국가들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 세력을 억누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에 허탈해했죠. 특히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사우디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 악연이 깊습니다. 아예 왕궁을 노리고 미사일을 날린 적이 있을 지경이죠. 지난 2017년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국왕의 왕궁을 겨냥해 후티 반군의 대변인 무함마드 압둘살람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케이노 EH 탄도 미사일이 리야드의 아랴마마 왕궁을 향해 발사됐다고 발표했죠. 후티 반군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날 왕궁에서 열린 사우디 지도자들의 회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후티 반군의 텔레비전인 알마시라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이 미사일 공격으로 리야드 북동부에서 큰 폭발 소리가 틀렸고 연기가 치솟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죠. 작년에도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제다의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한 것이죠. 이번에도 후티 반군 대변인은 직접 성명을 내고 제다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 걸프만에 있는 라스타누라, 밀라빅의 정유 시설, 남서부 나지란과 자잔에 있는 아람코 시설 등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도 후티 반군의 석유 시설,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맹군은 성명을 통해 제다에 있는 아람코의 석유 제품 분배 시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석유 저장 탱크 2곳에 불이 났지만 곧 진화됐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왕궁에 이어 하필이면 국가적으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사우디는 공격을 감행한 후티 반군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미사일로 공격까지 했을 정도로 지독하고 집요하게 사우디를 괴롭혔습니다. 사우디는 인구는 물론이고 무기에 있어서도 앞서 있는데도 후티 반군의 끈질긴 시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지쳐 있었죠. 사우디는 이들을 잡기 위해 정보전을 펼쳐 자금줄을 휘어잡는 것으로 통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의 뒷배라 알려진 이란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무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줬죠. 사우디도 이를 모르지는 않아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으며 이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후티 반군과 이란 세력의 연결점을 끊기 위해 게릴라 군사작전도 펼치는 등 사우디 왕실은 갖은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후티 반군의 저항은 점점 잦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후티 반군이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후원자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거쳐서 지원한 것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우디 정부는 지긋지긋했던 시절이 되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북한이 하마스의 가삼 로켓 공격 작전에 조언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움을 받는 후티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사우디는 고심 끝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의 천궁위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정부 소식통은 대공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그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덧붙이며 제2의 중동붐 조성을 방산업계가 가속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군 안팎에선 여기서 언급된 무기가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천궁 2인게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 2체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사우디가 천궁 2를 수입한 시점에 대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전략에 의해 천궁 2는 국내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중고도 영역을 맞는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개발된 요격 미사일입니다. 사격동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으로 구성된 천궁 2는 수직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유도탄을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사거리는 대략 50km, 요격 고도는 대략 15 내지 40km 정도이며 마하 4 내지 5 속도로 날아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분쇄하죠.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동급 성능을 갖춘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 약 48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죠. 2021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실전 테스트에서 명중률 100%로 요격에 성공하며 그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를 목표로 개발된 천궁 2는 어찌 보면 아이언돔 시스템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된 로켓을 감지해 요격하는 방식의 아이언돔과 마찬가지로 천궁 역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감지해 중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화시키는 방식도 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마스가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로켓을 많이 쏘는 것으로 아이언돔을 뚫었듯 천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도 굳이 비슷한 시스템의 천궁 2를 수입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사우디가 이런 모든 사항을 알고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과 그동안 쌓아온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파괴력과 기술 신용도를 직접 겪어본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프리미엄 이제대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의 이웃인 UAE 역시 한 발 먼저 천궁 2를 구매하며 일찍이 한국 무기를 사용한 나라인데요. 2022년 천궁 2를 4조 8천억 규모에 구매한 UAE는 사가자마자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후티 반군에게 시달렸던 UAE는
사우디보다 일찍 한국 방산 무기의 가치를 눈치채고 천궁을 구입하는 해안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천궁이를 수입한 이후로 UAE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만족한 UAE는 최근 한국 차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추가 방산 무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천궁이 추가 수입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 한편 심지어는 KF-21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방산 협력을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카타르도 UAE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10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방산 협력을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타르의 이례적인 행보의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동으로 흘러들어오는 무기의 상당수가 북한 제공인 것을 안 카타르는 자신들도 예외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사우디와 UAE가 잇따라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카타르 역시 한국 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장차 이들 사우디, UAE, 카타르가 공동 방산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중동의 합동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천궁이를 동시에 수입해 같이 운용한다면 비용도 줄이면서 후티 반군의 도발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2.8 전쟁으로 인해 중동 국가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같은 적을 공유하는 이들 3국가가 공동 합의체를 구성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천궁이로 무장한 이들 국가의 공동 대응은 북한 무기를 수입한 극단주의 조직들 입장에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한국 무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동 국가의 베스트셀러가 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방어 무기로 한국 무기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북한 무기의 위협에서 중동 국가가 무사하길 바라며 한국 무기로 무장한 이들 국가들이 발쭉 뻗고 잘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재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힌 KF-21 개발 프로젝트. 결국에는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1차 양산분, 즉 블록 1의 생산량을 당초 4,5대에서 절반인 20대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죠. 시장에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예산 조달도 어렵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 대신 2차 양산분인 블록 2의 생산량을 20대 늘려서 결과적으로 총 도입량은 밝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체를 기다리고 있는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형성이 늦어지는 만큼 초반 생산원가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인상된 가격이 F-35에 비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축하기로 한 블록 1 20대의 가격과 인니의 분담금, 미납분 금액이 엇비슷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선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 사실 전부 인니의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인니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한국의 계획에 일부러 회방을 놓고 그 해결을 빌미로 한국에게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에서 KF-21 소식으로 난리가 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보도한 몇몇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26일 한국에서 KF-21 생산량 감축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 나흘 전에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저널 제카르에서는 제목부터가 신경을 긁는 보도가 여럿 나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날 이 매체에는 비슷한 요지의 보도가 동시에 공개된 것인데요. 그 중 하나의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훌륭한 대우로 인해 한국은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추방하는 걸 주저할 것이다 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이들이 무슨 대우를 했다는 것일까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의해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추방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라시안 타입스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방 협력은 잠재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화합위사업청 DAPA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KF-21 보라배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10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정지, 기울지 문쟁으로 인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의 행위에 대해 강경 내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은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진문 매체 코어리프로는 한국이 KF-21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의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방 고개로서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 번째로 큰 방산 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는 것은 한국 방위 산업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카이가 생산하는 T-50 거우든 이거 훈련기 21대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카이의 KUH 수리온 인수에도 관심을 표명했죠. 쌍발 엔진을 탑재한 수송용 유틸러티 헬리콥터로 한국 최초 국산 헬리콥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군 플랫폼 조달은 항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최근 사명을 하나오션으로 바꾼 대우조선의 양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6척을 구매했습니다. 잠수함 3척으로 구성된 첫 번째 배지는 지난 2011년에 11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2019년 10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한 2차 물량은 양국 간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래로 한국이 두 번째 협정을 체결할 당시 세계 5위의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관계는 단지 KF-21 사업을 위한 이러신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한국 방위 산염의 수입원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심은 인도네시아를 큰 현상력을 지닌 귀중한 고객으로 만듭니다. 이들의 논지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한국에게서 사준 무기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누가 할 말인가 싶은데요. 한국 무기를 구매해서 이득을 본 것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얻은 이득이 한국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결코 모자라지 않죠. 인니는 한국 무기를 구매한 덕분에 동남아 지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처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게는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위해서 견제하고 따라잡아야 할 1순위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이며 남쪽으로는 호주와 라이벌 관계로까지 취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정도까지 지위를 얻은 데에는 국토 자체의 적절한 입지, 많은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첨단 무기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돈을 떼먹어보려고 하더니 이제는 손절당할 위기에 놓이자 되려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도 한국이 자기들이 없으면 무기 장사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폭넓게 언급하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골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살려면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 잘 지내야 하고 무기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자기들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인리를 버리기라도 했다가는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버리겠다는 위협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주장의 근거부터가 빈약합니다. 한국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주방자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리 프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합류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2010년에 실현되었습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그네가로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항공우주 시장에 집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국방 프로젝트 지분 및 현직 산업 개선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협약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 비용의 20%, 약 13억 달러를 부담하고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차례 체납 기록을 세우는 등 분담금 납부 외무를 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리시아 마임스텐이 르면 10월 16일 여의도의 한국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방사청장은 KF-21 사업에 매한 인도네시아 지분 미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어 KF-21 사업을 절상적으로 미무리하려면 반드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국 방위산업의 명예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덜레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리프로에 따르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위험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피트너십이 중단되면 향후 인도네시아의 한국 방산 제품 구매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동남아시아 아국가연합 ASEAN 의장국인 인니와 한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협력이 실패할 경우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잠재 고객들 사이에서 KF-21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의 국방외교 관계 강화를 고려해 부드럽고 온화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태도의 영향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사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업계에서 한국이 믿음직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더욱 폭넓게 갖추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대체 협력을 구하는 나라의 언행이 맞는가 싶은데요. 인질극을 방불케 하는 대사의 향연에 인리 언론 매체 자체의 수준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는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신기한 점은 이런 기사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마치 기업체의 홍보 자료를 다양한 언론이 돌려쓰는 것처럼 인리 매체들도 어떤 특정한 출처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출처가 인리 국방부인지 인리 정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반응을 보면 현재 한국이 마주한 KF-21 양산 계획의 논란은 인리 측의 의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즉, 인리는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견하고 일부러 사태가 지경이 될 때까지 분담금을 안 내고 버텼다는 것이죠. 최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진 내용에서도 그 정황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리에 최후 통첩을 날리고 인리가 한국의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이 도대체 몇 번 반복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한국은 인리를 쫓아내겠다고 바득바득 벼르면서 세부적인 납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인리는 그러겠노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국방부 관계자는 인리가 실제로 제출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리가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무런 계획은 받아본 바가 없다고 했죠. 이쯤 속았으면 한국도 슬슬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인리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놀아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전략은 꽤나 얄팍해 보이는데 이렇게 당해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리의 술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인리가 협박하면서 인질로 내세운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인데요. 인리가 착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동남아는 인리 한 국가가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이해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리와 국민적인 감정이 쌓여 있어서 잠재적인 적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훨씬 많죠. 되려 한국이 인리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입니다. 인리가 이간질에서 벌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리가 언급한 사업들 중에서 한국이 조금이나마 아쉬워할 만한 사업은 수리온 헬기 도입 사업 정도인데요. 잠수함 거래는 종료된 지가 오래고 T-50 수출은 오히려 악연에 가까웠습니다. 허술한 훈련과 정비 상태로 대충대충 T-50을 날리던 인리는 벌써 T-50을 추락시켜 판매국인 한국의 체면까지 구긴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래놓고 한국 탓을 했죠. 심지어 T-50의 대금 납부는 불과 얼마 전인 2022년에나 완료됐습니다. 완제품 인도가 2013년부터 시작됐음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질질 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리는 한국 방산에게 있어서 이제는 진상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들이 거래 중단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상황? 한국으로서는 고마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아니라도 무기를 팔 시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이미 개척했고 인리의 라이벌이라는 호주나 서방 무기 산업의 본산인 미국마저도 한국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인리가 아깝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국내 전문가들의 인리에 대한 입장은 이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인리가 가져올 수 있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한국을 찾아온 UAE를 통해서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무기재 1순위가 다름 아닌 KF-21인 만큼 한국은 광범위한 협력으로 UAE를 천천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렸던 방산 전시회 ADX에서도 보통은 기업 단위로 부스가 설치되게 마련인데도 한국은 이례적으로 UAE를 위한 국가 단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선 LIG 넥스원이 UAE의 의뢰를 받아서 비밀리에 개발했던 신형 대전차 미사일 ALTAIR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UAE 토종 방산 기업인 칼리두스가 부스를 내서 한국 방위산업계와 교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기 좀 사가는 걸로 온갖 유세를 하는 인리와는 달리 비로소 제대로 된 군사협력을 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두고 나서 양국은
본격적으로 KF-21과 같은 본격적인 화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번에 감축된 KF-21 블록 1의 물량을 만회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당초 UAE가 한국에 제안한 바는 인리 기업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인리가 한국에게서 구매하기로 되어 있던 물량은 블록 1 50대. UAE의 제안은 곧 적어도 50대 정도는 구매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한국이 추가적인 협상으로 이번에 내수용에서 감축된 생산분 20대 이상을 UAE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한국이 마주한 문제점은 깨끗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블록 1의 가격이 인상될 걱정 없이 오히려 블록 2 전력을 증강시켜서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협상을 통해서 인리와의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죠. 인리는 한국 무기를 싸갈 수라도 있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리는 한국 방산의 블랙리스트 1순위가 되는 수모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